나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올 연말엔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책 읽기로 소중한 한 해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한밤의 문학, 지난주부터 2020년 올해의 책을 선정해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리학 분야의 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혜울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올해의 책 선정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심리학 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심리학을 따로 이제 분야로 선정하진 않았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리학 책이 많이 사랑받기도 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도 이제 원래는 문학에 대한 글을 제일 많이 쓰는데 네. 올해는 심리학에 대한 글을 제일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요청이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원고 청탁이라든지 강연도 주로 심리학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힘든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바로 심리학 쪽이기 때문에 더 심리학의 필요성이 급증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 작가님 글 읽으면은요. 네.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심리학에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아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잘 상처받는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일단 저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글을 쓰다 보니까 남들의 상처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점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는 글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답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게 문학과 심리학이 좀 통하는 면도 많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리학 용어만으로는 좀 안 되거든요. 네. 예, 좀 더 따뜻하고 쉬운 언어로 쉽고 좀 친근한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글들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심리학하고 이렇게 맥락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심리학 분야 도서 읽어볼 만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올해의 심리학 책들 주목할 만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이 작품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쓴 책인데요. 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은 사실은 우울증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울증을 인정하는 걸 좀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와 그 진단을 거쳐서 이 정신분석을 해보고 또 정신진단을 해봐서 당신은 우울증입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저는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잘 안 믿는데요. 인정하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당신은 우울증이 아니라면 많이 예민한 분이신가요? 그러면 다들 그렇다고 한대요. 이게 제가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얘기를 해보면 저도 제가 예민하다고 느끼거든요. 예민한 편이죠. 다른 분? 네. 그렇게 느끼세요? 좋은 뜻이에요. 네, 좋은 뜻이에요. 네, 전 둔감한 사람 안 좋아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물어보면 난 예민한 편이야 이렇게 대부분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극도로 예민한 분들은 또 따로 있고요. 그거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10에서 100까지 무슨 숫자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은 이제 그냥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섬세함과 예민함이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섬세함은 이제 섬세함을 통해서 뭔가 좀 남들보다 더 꼼꼼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그게 아직 그 정신적인 불안과 연결돼 있지 않았을 때 섬세해서 자기가 힘들진 않을 때 섬세함을 즐길 때 그런 것은 이제 매우 예민하다고 보진 않는 거죠. 섬세한 정도인데
매우 예민하다는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예민한 것이 힘든 상태로까지 가는 것이 결국은 우울감인데 그 우울증 상태인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을 인정하기는 힘들어하고 네. 예민한 건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예민해지는가? 예, 왜 우리가 네. 더 많이 예민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발견됐대요. 예를 예. 들어서 똑같은 안면기형 환자들, 안면기형이 있는 환자들을 이제 비슷한 유형의 안면기형, 예를 들어서 그 안면기형 수술을 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측 귀의 위쪽 연골이 잘 형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 이쪽이 이제 그 연골 형성이 잘 안 돼서 예. 양측이 다른 그 안면기형인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어릴 때 그냥 좀 이렇게 불편해도 드러내놓고 그냥 살아온 사람들은 별로 그게 컴플렉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뭐 나 좀 여기가 남들과 달라 네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람들은 그게 예민함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남들보다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컴플렉스. 드러내놓기 시작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내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 감추려고 하면은 이제 감추려고 하면 이제 점점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금만 바람이 이런 거를 이제 모자나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가리다 보면 약간만 뭐 머리카락이 좀 바람에 날리거나 예. 아니면 모자가 이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극도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는데 자기는 아니까. 네. 자기는 그 부분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예민함이 불안감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계속 조마조마해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노출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불편함과 컴플렉스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놓고 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러워지지 못하고 그걸 남들과 똑같이 나는 정상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숨기면 그 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더해지면서 계속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아니 여기가 좀 이상하더라도 사람들이 여기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예. 그 부분을 혼자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함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예민함이 우울함과 불안감과 연결되는 이유가 남들은 우리를 볼 때 모든 부분을 다 신경 써서 보지 않거든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컴플렉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계속 과도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 과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 여기 이상하지 않나? 여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 생각이 커져서 멀쩡하게 보였던 부분도 계속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네. 그 뭐 시나 이런 거 읽어보면 우리 아파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사실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픈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거기에서도 일정하게 새로운 창조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민함을 사실은 좀 안 좋은 성격으로 봤어요. 뭔가 길들여지기 힘들고 뭔가 사회화가 좀 덜 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기에는 너무 특별한 성격, 좀 이렇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신경질적인 사람. 예, 사람들이 좀 그 다가가기 힘든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예민함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민한 사람일수록 창조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집중력도 뛰어나고 네. 예민한 사람이 사실 사회에 해를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느끼는 걸 느끼는 사람한테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물론 남들보다 불행도 더 잘 느끼고 불안도 더 잘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어요. 자기 네. 자신은 힘든데 그 대신에
왜 물고기 중에서도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물고기들은 그 물고기가 거기 산다는 것은 그 물이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면 사실은 더 좋은 환경, 더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민한 사람들이 뭔가 힘들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고 뭔가 알레르기 물질이 있다든가 주변에 네. 뭔가 우리의 몸을 안 좋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인지 감수성, 사회적인 감수성을 높이는 것도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아요. 페미니즘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그 예민하게 느낀 사람이 맞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고 정상적인데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항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상처를 주고 힘든 마음을 줬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예민해서는 아닌 거예요. 예,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예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회는 더 좋게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점점 더 이제 그 센시티브함, 예민함이 오히려 창조성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민함을 좀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민함이 한편으로는 좀 우울감으로 연결되는 그런 좀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예민함을 강점으로 살리려면 일종의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예민한 성격을 연결시켜서 조금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 그 예민함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쓸 곳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쓰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예민함을 연결시켜 보는 건데, 예를 들어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예민함을 글 쓰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글을 잘 쓰는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어요? 예, 둔감한 예민하지 사람이 글 않은데. 잘 쓰는 경우는 못 봤고요. 대부분 예민하고 남들이 봤을 때 좀 특이해 보이는 면도 있고 훨씬 더 예민한 사람들이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독창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네. 또 예민한 사람들 음악 하시는 분들도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모기 소리도 우리는 잘 안 들릴 때도 그분들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의 예민함이라든지 또 미술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의 눈에는 그냥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에는 뭔가 분홍색이 섞였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민함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이를 포착해내는 그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재능 또는 열정 이런 것들을 나의 예민함과 잘 포개서 그것을 좀 더 승화시키는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름밤에 모기 소리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얘기하면은 예민한 거죠. 예민한 거죠. 예, 예민한 건 맞죠. 그런데 잠을 정말 1분도 못 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잠을 설친 거죠.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잠을 어떤 설친. 사람들은 정말 천하태평 잠도 잘 자는 것 같은데 네. 나는 그 모기 소리, 그 모기 안 잡으면 네.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정도면은 좀 예민하다. 근데 그 김성환 진행자님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난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을 모아놓고 모기를 안 잡으면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성격이기도 하고 성향이기도 한데 어떤 거냐면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그리고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네. 예, 이런 거는 정상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진 않아도 되고요. 그냥 모기를 잡고 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차이인데 스트레스는 내가 통제 가능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모기를 잡으면 해결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모기를 잡고 자면 되고요. 근데 모기를 잡아도 잠이 안 오면 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내가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트라우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성격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을 한번 제거해보고 제거해도 문제가 계속되면 그때는 뭔가 조치를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도움을 구하거나. 제가 네. 잘 물어봤네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결 방법을 너무 시원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목이 잡고 난 다음에 내가 또 계속 그러는지 안 그렇죠. 그러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예. 제가 왠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뿌듯해졌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다가 자, 그 식물과 정원, 꽃들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도 있다고요? 예, 야생의 위로라는 책인데요. 이 야생의 위로라는 책은 이제 아까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은 의사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이 야생의 위로라는 책은 본인이 이제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양쪽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우울증이나 어떤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알았다가 이제 많이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완치라는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본인들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완치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게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울증이 다시 엄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생의 위로라는 책은 이분이 식물을 그리면서 그리고 정원을 산책하면서 공원을 한없이 걸으면서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그 식물과 꽃과 정원과 공원과 하여튼 식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채집하거나 연구하면서 우울증을 점점 더 치료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도 먹고, 예, 약은 약대로 먹고 이제 병원도 가는데 병원만으로는 안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병원의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예술적인 승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분은 식물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네. 예, 그게 굉장히 본인의 취미와 본인의 이제 재능과 본인의 그 우울증을 연결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우울증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새소리 자체가 치유적이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완화하려면 주변 경관에 새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조류학적인 자가치유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 끔찍한 죄책감과 슬픔이 막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그 순간에 새 모이 보관소를 샀대요. 그러니까 새 모이를 네. 이렇게 보관하는 그 통 같은 걸 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정원에 새들이 자꾸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들이 점점 더 정원에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며칠 사이에 참새 무리가 단골 손님이 되고 박새와 찌르레기 한 마리, 오색 방울새 한 쌍, 거기다 기쁘게도 오목눈이 새까지 몇 마리 찾아온다. 이 새들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오목눈이들이 이 새들이 주고받는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우리 집 정원에서 들으니 기분이 짜릿하다. 이 작은 새들에게 감사하는 기분이 솟구치고 문득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그게 바로 치유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뒷마당에 새들의 실시간 생중계 채널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게 효과적으로 우울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랑 이 동물의 소리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특히 새 소리는 굉장히 치유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가 막 짖거나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것은 좀 예민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소리는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음악과는 뭔가 달라요. 근데 분명히 뭔가 소통하는 것 같은데 새들끼리 못 알아들어요. 인간은 못 알아듣지만 그게 좋은 뜻인지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새들도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있고 그쵸. 기분 좋을 때 노래처럼 하는 합창처럼 들리는 그런 새소리가 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새소리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우울했을 때인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책을 읽다가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들었는데 저희 동네에 새가 최소한 5종류 이상이 있다는 걸 그 새소리를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네. 옛날에 그냥 새가 그냥 관심 네, 없죠. 새소리네. 네. 그냥 통합적으로 새소리였는데
열심히 들으니까 최소한 5종류 이상의 새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귀 기울여서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유되는 느낌? 예. 새들이 지금 합창을 하고 있구나. 밤새 새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그런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네. 그런 방법. 한번 네. 저도 좀 새소리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정미수님께서 저는 청결, 정리, 위생이 엄청 예민한데 정리정돈 1급을 취득해서 승화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예, 좋아하는 것을 자신의 예민함을 잘 활용하면 그게 재능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더 좋죠. 예. 요즘에 또 정리정돈도 또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예, 너무 해결을 잘하셨네요. 예.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네. 정여울 작가가 뽑은 심리 분야 올해 명작 꼽아주신다면요. 예, 올해는 내 그림자의 말걸기라는 책이 제일 좋았어요. 예, 내 그림자의 말걸기라는 책은 제가 좋아하는 그 융심리학을 쉽게 예. 풀어 쓴 책인데 그 로버트 존슨이라는 융심리학의 대가가 내 그림자에게 말걸기는 좀 더 이제 풀어서 말하면 내 상처에게 말걸기란 뜻이에요. 나의 트라우마의 말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트라우마를 향해서 자꾸 말을 걸어줘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게 단지 상처를 치유하는 데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묻혀있는 우리 안에 묻혀있는 잠재력을 키우는데도 그림자에게 말걸기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이 내 책이 제일 그림자에게 좋았습니다. 말걸기. 네. 청취자 4936님께서요. 네. 얼굴도 말솜씨도 글솜씨도 예쁜 정여울 작가님. 월간 정여울 다시 발간할 계획 없으신가요? 꼭 구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멋진 예, 제안인데 월간 정리를 하다가 제가 병이 나가지고 한 번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월간 청취자분께서. 정렬 채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로 들어와서 네. 팟캐스트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밤의 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작품은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입니다. 슬픔은 도망치고 싶은 감정입니다. 슬픔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들 말하지요.